입시왕 시즌 8 홍프로의 교육 다이어리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학생들 베스트 3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왕은 아니고 빵쌤입니다. 네. 뭐 입시왕 발뺌 하시지 말고요. 네, 그냥 네. 들어오세요. 네, 예, 좀 입시왕. 선을 좀 한번 긋고 싶었어요. 네, 입시왕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빵쌤입니다.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 이제 펜타킬 선생님이 집에 격리돼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죠. 네. 지금 이제 가족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자가격리를 네. 무조건 밀접촉 조차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방역에 협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에 계세요. 근데 이제 다행히 펜타쌤은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다행히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 봐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독하다. 예, 감염시킬 수가 없겠다. 그래서 펜타킬 선생님은 다행히 확진이 아니고 음성 판정 상태인데 자가격리로 인해서 당분간은 펜타킬 없이 이 입시왕의 모든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싹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당분간은 땜빵 요원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래서 누구로 또 땜질을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나가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프로 땜질러 빵쌤입니다. 네, 납된 전공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방송이 약간 신규 유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네. 유튜브로는 새로운 플랫폼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그렇죠. 네, 새롭게 이렇게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서 역사를 잘 모르세요. 빵쌤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까지 무사히 논문까지 다 마치고 무사히는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맞습니다. 학부와 석사 과정까지 서울대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서울대의 이 국가적인 이 많은 자원을 투자받은 인재입니다만 현재는 이제 주로 온라인 세계에서 맹주 및 군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군주 뭐 이런 역할을 게임상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었는데요. 그 게임 회사로부터 선물도 받았어요. 짜증난다 진짜. 본인 전공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자연과학 전공입니다. 자연과학 전공인데 일단 제가 졸업한 학과가 지구환경과학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구과학 베이스가 있고, 제가 학부 때는 해양 미생물학 전공 그리고 석사 때는 이제 환경생화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냥 자팍다식하게 자연과학을 이렇게 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자연계 논술 면접 관련된 방송들은 이제 빵쌤이 항상 꾸준히 나와주셨고 이제 그 연세대 고려대 뭐 면접이나 서울대 면접에 있어서는 일가를 이루신 분입니다. 지금 한창 대치동이랑 분당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또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딱히 도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잘못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옆에도 한 분 계시지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땜질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빵쌤님께서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조금 허전하긴 합니다. 원래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그 옆에서 펜타킬 선생님이 비웃고 막 딴지를 걸어야죠. 뭐라고 해야 되는데 형 펜타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온다. 다다음 주쯤에 돌아온다는 거. 오늘은 매운맛이 빠질 것 같아요. 매운맛이 조금 없지만 어쨌든 빵쌤께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에피소드는 원래 제가 딴 거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제 펜타쌤이 빠지는 바람에 안 되겠다. 펜타쌤 없는 걸로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좀 뽑아보자 해가지고 급하게 했고 준비를 이제 홍프로님이 직접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급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그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보자. 갑자기 궁금한데요. 홍프로쌤이 항상 이제 원고를 준비하실 때 항상 계속 준비를 해왔다.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머릿속에 원고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제가 생기면은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정리해서 그냥 막 쓴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네. 근데 몇몇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생생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가 뭔가 계속 저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울림을 준다. 울림. 뭐 아이들이 뭐 돈 떼먹고 날랐습니까? 학원비 안 내고 뭐 날랐거나 뭐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 예. 진짜요? 그분은 저에게 분노를 주시고 예. 이거는 이제 고승들이 고승들이 그 스님들 스님들이 네. 이제 졸고 있는 학생들 어깨를 죽비로 내려치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예. 저에게 그 정도의 충격을 주었던 어떤 학생들이 깨달음을 줬다. 홍프로 정신 차려! 이러고 약간의 어떤 교육적인 뭐 그런 거죠. 저의 어떤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이렇게 일깨워준 알겠습니다. 에피소드 제가 3개를 골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프로님이 이제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메모를 잘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꼼꼼하셔요. 네, 되게 꼼꼼하시고 네. 누가 3만 원 떼먹었다. 뭐 누가 7,000원 안 냈다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아이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또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남았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면서 이렇게 책도 내시고 막 그때 뭐죠? 무슨 다음 브런치인가? 그렇죠. 네, 거기서 대상도 타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도 모르죠. 뭐를 부탁해 이 책 있었잖아요. 뭘 부탁해였었죠. 그게 입시한 공부를 부탁해가 그 카카오 브런치북 대상 받은 글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대상까지 탔으나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매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담 중에 이거는 좀 교육적으로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좀 고민해볼 만한 에피소드들이 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3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죽비 1, 2, 3.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프로한테 큰 가르침을 준 에피소드 3개. 홍프로의 교육 다이어리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근데 제가 지금 원고를 쭉 보고 있는데 이게 글로 쓴 거예요? 원래 글이 있습니까? 제가 뭐 토막글로 써놓은 것도 있고 토막글로 썼는데 이게 상당히 또 깔끔하게 보통 이제 펜타킬 선생님 원고 쓰면 개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게시판 보는 느낌이죠. 네.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사연이 뭡니까 이게?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각자 제목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 가짜 모범생입니다. 가짜 모범생. 네. 담배 폈나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보통 이제 그 펜타키의 선생님도 상당히 맥락 없는 공략이 많은데 빵샘은 맥락이 더 없으니까 맥락이 없어도 멘탈 유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이 없어도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입장에 품격이 있는데 품격 없는 방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연 가짜 모범생 이게 어떤 겁니까? 바야흐로 제가 강사 초창기 시절이니까 한 10년 된 얘기네요. 10년 된 얘기인데 그 당시 중3이면 지금 한 20대 중후반? 그렇죠. 그 당시 아마 정확히는 아닌데 한 중3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강사 초창기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학원에 선생님들이 한 10명 넘게 있었는데 제일 먼저 가서 청소하고. 청소를 했어요? 네, 청소하고. 강사가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저를 청해하셨죠. 아 그래요? 우리 홍 선생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걱정할 게 없다. 그분이 그 돈 떼먹은 분 아니에요, 그 원장님? 그러니까 그냥 저기 갑질 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가? 그 당시에는 그만큼 제가 어떤 의지가 충만했다. 그 교육이라는 일에 헌신적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입생이 들어왔대요. 우리 홍 선생만 신입생이 들어왔으니까 잘 지도해 보라고.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뭐 큰 어려움 없을 텐데 잘 지도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를 만나봤습니다. 마침 또 한 달 뒤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이면 준비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뭐 단어 정리, 내용 정리, 구문 정리, 어법 수정 대비 추측하는데 아이를 봤는데
원장님이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좀 딴판이었어요. 우리가 예. 보통 공부를 잘한다 하면은 그려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막 눈도 초롱초롱하고 눈빛, 예. 얼굴, 표정, 자세. 그거에서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수는요? 점수는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원장님이 뭐 한 공부 잘한다고 했으니까 저보다 그때 90점, 90점 이상 어느 정도 이 받겠지. 정도 나왔던 것 학교 같아요. 성적이. 예, 네. 공부 잘한다고 딱 봤는데 이런 애가 들어온 거야. 그치. 그렇죠. 그치. 그치. 이 정도는 눈빛, 아닙니까? 자세, 태도, 표정 모든 게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제가 느낀 게 그럼 이 친구는 아직 시험이 한 달 남았으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통 애들 그러니까. 그쵸. 근데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얘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맹해야 계속. 이제 슬슬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과제를 주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놀고 막 하다가 본인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제를 이렇게 챙겨줬어요. 근데 과제 이행률도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과제 숙제도 안 해와요? 안 해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했는데 틀린다는 거예요? 앞에 좀 하다가 뒤에는 안 하고 한 것도 대충 딱 보면 알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뭐 하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원장님은 잘한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상하더라. 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시험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제 생각은 그 당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어떤 코치가 운동선수 이렇게 예선 탈락 시켜놓고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야, 저게 내 모습과 되게 비슷하구나. 뭔가 올림픽 금메달 기대주를 예선 탈락 시켜놓고 기자들 앞에서 질문 세례를 받는 코치의 얼굴이 네. 요리사는 음식의 맛으로 평가받고 코치는 네. 가르치는 선수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강사는 가르치는 학생의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그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죠? 큰일 났다. 예.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홍프로님 또 뭐 권투 복싱 글러브 꼈습니까? 애 앞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품격 있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도 얘는 다른 친구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열심히 하는데 네. 시험이 다가와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애가 날 안 좋아하나? 내 수업에 문제가 있나?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네. 100점이 아니라 90점을 넘겨야겠다.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범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제가 막 애를 쓰는데 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애가 안 따라오는 건지 뭐 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9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러면은 안 중요한 건 빼고 좀 중요한 것만 또 반복해서 이렇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막판에 그래서 뭐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니까 야 쪽집게로 찍어줄 테니까 이것만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점수 끌어올리기. 네. 쪽집게라기보다는 예. 강사들은 알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 네. 이게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막 회독시켜주고 설명도 해주고 질문도 보고 막 아무튼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80 초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80점 정도? 80 한 2, 3? 그 정도? 혹시 다른 과목 성적은 기억나세요? 제가 영어도 지금 겨우 10년 전 일이라 네. 영어도 겨우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났다. 이분이 숫자는 돈 떼먹은 것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메모는. 예. 네. 그다음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83점이면 엄청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의 성적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얘 이전 성적을 봐야 되지 않아요? 이전에 뭐 한 80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90이 넘었던 아이를 80을 떨어뜨렸으니까.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지. 공부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쥐구멍 있으면 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구나. 강사- 선생님들은 그런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강사들 거구나. 중에서 제일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맡은 학생들은 원장님의 총회. 맡은 학생들은 다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렸고 네. 그래 승승장구 하다가 갑자기 확 이제 꺾인 거예요. 그럼 뭔가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원장님 호출이 왔어요. 홍 선생, 일로 와봐봐. 그 문을 두드리는데 진짜 꿈이었으면 깨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딱 네.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홍 선생 이번에 맡은 성적 많이 올랐어 막 그러는 거예요. 에?
올랐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어리둥절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네네. 그 한날에 학생이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애가 2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한 명 예컨대 민경이가 들어왔고 민정이가 들어온 겁니다. 네네. 근데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은 공부를 못하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주는 과정에서 이름이 헷갈렸던 것 같아. 공부 못하는 애를 이제 잘한다고 얘기해준 것 같아. 원장님이 낚시를 원장님이 네. 실수로 노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머리에 진짜 망치로 한 대 쾅 충격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야, 만약에 네네네. 알고 보니까 제가 가르친 애의 이전 성적은 60점대였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좀 이렇게 공부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았던 아이가 그쵸? 원래는 거의 60점대 아이였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어떤 전달의 착오로 공부 잘한다고 잘못 알려주셔서 그것 때문에 막 가슴앓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슴앓이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걔가 60점대라는 걸 알았어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얘를 80점으로 올릴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반성 같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60점대였으면 아 그래? 우리 그럼 한 70점, 80점만 가보자 그죠, 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본인이 오히려 얘 눈높이가 높으니까 얘 90점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맞아. 뭐 한마디도 더 해주고 신경도 조금 더 써주게 되더라.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편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때 엄청나게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이거 그냥 특이한 사례 아닙니까? 이게 뭐 이게 일반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 엄청나게 큰 일반화를 시킬 수 있죠. 이걸요? 실제로 예. 이거에 관한 연구도 있어요. 뭐 애들을 막 사기를 쳤습니까? 다 성적 좋다고? 아 진짜로? 이게 뭐 교육학 분야에서는 레전드 연구인데 예. 1960년대 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랑 초등학교 교장이랑 이제 같이 짬짬이를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IQ 테스트가 가능했으니까 요즘은 이제 뭐 인권 문제로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 쭉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결과랑 상관없이 랜덤으로 20%를 뽑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지능 검사를 해서 네네. 얘들이 잠재력이 높고 학업 성취가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선생님한테 거짓말로 알려주는 연구를 진행해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랜덤으로 찝은 그 20% 아이들에 대한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거는 다시 한번 지능 검사를 했는데 그 랜덤으로 뽑은 20% 아이들의 지능 검사도 높게 나와요. 뭔 소리야? 일단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로젠탈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레전드 연구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이름 알 필요는 없고요.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레노어 제이콥슨 이 두 사람이 했는데 어떤 전교생을 다 초딩들 모아놓고 전교생을 다 그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한 다음에 그 우열반 같은 걸 만든 거네. 아니죠. 뭐 우열반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한테 네. 이 반에서 얘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라고 이제 선입견을 심어준 거죠. 우열반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20% 5분의 1 정도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뽑아서 얘네들이 지능이 높다라고 선생님들한테 알려줬다. 그렇죠. 네. 학생들은 그 사실을 알았나요? 학생들은 모르죠. 학생들은 모르고. 네네. 그랬더니 그 찝혔던 아이들이 성적도 잘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지능 검사도 올라가더라. 선생님이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잠재력이 높은 아이. 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설명을 해도 더 신경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보면 검증한 연구였거든요. 혹시 그 20%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됐나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없었겠지. 왜냐면 없었던 것 같고. 많은 아이들이 평균을 내니까.
아니 이게 이제 저희 그 한국 전통 문화에도 네. 촌지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품격 네,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품격이라면서요. 네. 신경 샐러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촌지가 아니고요. 네. 이제 명절에 책 한 권 읽으시라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유. 얘네들이 이제 찍어준 거지. 얘가 이렇게 음. 생겼지만 얘가 상당히 지금 IQ가 높은 애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IQ 1등했습니다. 우리 학교.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뻥이었을 수도 있어. 아 진짜야. 뻥이었을 수도 있어. 진짜요. 근데 했더니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얘한테 더 계속 챙겨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신경 써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에 더 자극을 받아서 성적이 올라가더라. 일종의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양성 피드백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어릴 때 수준별 반편성 수업 했던 기억 납니까? 그렇죠.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예. 네, 다 했죠 저희 때. 중고등학교 때 그게 원래 없다가 생겼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는 어떤 명목 하에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저는 ABCD만 있었거든요. 네. 제가 운 좋게 한 번씩 가봤어요. 성적이 중학교 때 중간 정도였는데 네. 위로 더 가르다가 해봤는데 같은 선생님이 A반도 들어오고 B반도 들어오고 C반, D반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같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A반은 설명할 때와 B반 설명할 때, C반 설명할 때 물론 이거는 선생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게 아이들이 안 들으니까 네. 선생님도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수업의 퀄리티나 이런 게 당연히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렇게 수준별 반편성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거의 데도 안 하죠 요즘. 거의 안 할 거예요. 예. 요즘은 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그쵸. 하면. 예. 아이들이 또 뭐 바로바로 찌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학원에서 나죠. 예. 예. 학원에서 나죠. 이제 학원에서. 많이 나누죠. 특히 중학생이면. 네. 이 D반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교실이 아니에요. 엎드려 자고 네. 막 이게 뭐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뭔가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잘 안 들어가고. 있지만 할 네. 수가 없죠. 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예. 자는 애한테 저기야 일어나 볼래? 네, 하다 힘들죠. 보면 끝나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고 그럼 내가 이 설명을 했을 때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학생들의 어느 정도 성적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딜레마입니다. 네. 왜냐면 되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네. 야, 얘가 지금 9구단을 그만 웃으세요. 얘가 지금 9구단을 겨우 해. 네. 얘한테 지금 삼각함수는 의미가 없어. 그렇죠. 얘는 이제 인수분해 방정식을 열심히 가르쳐야지. 그리고 나서 수준이 올라오면은 뭐 2차, 3차 함수 가르쳐야지. 이런 마인드는 되게 좋은 마인드인데 이제 이런 마인드도 있다는 거죠. 야, 9단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가르쳐? 에이씨 그냥 한 만큼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강사가 쓰레기. 사람 마인드라는 게 딱 보고 너무 기초가 없으면 또는 그 편견이나 네. 선입견이 인간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왜냐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게 없으면은 모든 인지 활동이 너무 부하가 걸려서 어느 정도 그게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 현장이나 또는 부모님도 그렇고 뭐 가르치는 뭐 분이나 교육 그러니까 현장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낙인 효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낙인 효과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 봤는데 이상하게 생겼잖아.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때는 불량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비행 말이 청소년. 없어졌습니까? 비행 정도. 불량 청소년 말도 웃기네 지금 생각하니까. 불량 청소년 낙인을 팍 찍고 불량청소년이니까. 얘가 이제 불량하게 가는 거죠 계속. 지금 보니까 네. 되게 언어 파괴적이네요. 우리 불량품 하면은 반품하고 막 간 거. 폐기하잖아요. 예. 그럼 인간이 이제 불량품이라고 막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이 친구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예. 뭐 영화관 근데 반대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제가 그 영재고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영재고 학생들 수업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오히려 반대로 얘는 영재고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애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그럼 야 너 이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가요. 그것도 제 편견에 의해서 이 친구는 이런 학교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이제 효율이 좀 덜 나온다. 맞나요 이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이나 편견의 다른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 원래 사례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홍프로님이 그 학생에 대한 어떤 편견, 부정적인 편견이 그냥 편견이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선입견인데 얘가 공부를 오히려 잘한다는 선입견. 그거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더 가르쳐 주려고 해서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이제 뭐 어른들, 뭐 부모님이나 이름을 잘 확인하자. 뭐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봤을 때 이게 어떤 지금 상태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게 그렇게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전 성적을 보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안 봅니다. 그냥 이 정도 상태구나라고만 봅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너무 그 아이의 지금 상태를 고착화시켜 버리면은 상한선이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평균 50점짜리 학생한테 이 아이가 평균 뭐 전교 1등이 되고 싶다. 네. 또는 뭐 상위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네. 그런 있죠, 실제로. 벽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없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이런 거를 가지고 가르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니 저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네.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는 이 아이의 그 현재 상태나 학업 역량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는 애들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계속 잘 보고 있어. 막 1, 2등급 다 찍고 있는데 뭐 입시왕이라는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펜타라는 인간이 쓰레기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다 쓸모없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아이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약간 위축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나쁘지 않았지만 좋았지만 이제 저는 이건 1학년이잖아요. 하면서 약간 위축돼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얘기하다가 보면 목표치를 되게 낮게 얘기해요.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형제자매가 나보다 월등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위축되면서 목표치도 오히려 낮게 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100인데 자기는 90만 해도 난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편견들이 아이들한테 실제로 악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선입견이라는 편견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 관계는 좋지 못하고 또 더 슬픈 거는 아이들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그렇지. 네. 표정도 좀 다르고. 그건 그래요. 이제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뭐 교육 현장이나 또는 이제 아이들을 상대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그걸로만 평가한다든지 판단하면은 아이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조금 그 폭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펜타킬 선생님한테 비밀가 좀 돼서 반론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론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제 성장할 것, 좀 희망적인 이제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또 그대로 가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현실적. 냉철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너 지금 이 성적 가지고 가면 넌 분명히 망해. 너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공부 이거밖에 안 해? 너 이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현실 인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뭐야? 바로 꼬리 내리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 팩트 폭행을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뭐 당근과 채찍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는 팩트 폭행이 먹히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학생은 현실을 일깨워주니까 울고 오히려 잘하던 공부가 페이스가 말리고 가슴이 심장이 뛰고 시험장 가서 시험을 못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에게는 그 현실을 일깨워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잘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 격려와 위로 전략이 더 먹히면은 팩트 폭행 대신에 그걸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즉 사람에 따라서 좀 바꿔가면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어떤 게 맞다 옳다 그러다는 조금. 빵쌤은 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사실 애들의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관심한 스타일. 네, 그래서 뭐 그냥 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제가 판단하죠. 전 점수로 판단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업을 해보고 이 친구 알아듣는 거를 보고 이 정도 수준이구나. 네. 여기서 뭐 더 던져줘야겠다. 뭐 그런 거죠. 사실 홍프로 쌤의 요 의견에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강사 신입 때, 그러니까 처음 강사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애들의 수준과 대학 합격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갭 차이가 너무 심했던 애들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이 친구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처음 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그 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당신 수업을 듣고 얘들이 오늘보다 하나라도 더 나아지면은 어쨌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만 당신은 최대한 많은 거를 노력해서 이 아이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절대치가 있고 상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이제 그 두 개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뭐 좀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 철학인 것 같은데. 네,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저거 하나는 딱 공감돼요. 애들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 보통 말씀하시는 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되게 안 좋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뭐 입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40점 찍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중2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친형과의 비교입니다. 네. 제가 이제 형이 나왔던 중학교를 제가 고대로 이제 들어간 케이스인데 형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너는 니네 형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실제 굉장히 굴욕적인 멘트였네요. 네, 실제 대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네, 요 생각으로 이악 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마다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톱을 때만도 못했던 지금도 때만도 못합니다. 빵새끼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한 선생님의 무럭무럭 발톱에 때로 자랐죠. 그게 이제 그런 거 이제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쓴소리를 맞아요. 진짜 팩폭을 맞은 거고 그 당시 만약에 저한테 좋은 소리를 해주셨으면 아마 지금 글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이 에피소드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은 한번 해봤는데 무턱대고 야 빵쌤 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지만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그거라도 아이의 어떤 한계치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는 이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은 되게 아이들한테 진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제가 어머님이 너무 좀 아이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넌 이러면 인서울도 못 가. 지금 인서울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자꾸 너 인서울도 못 간다거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주변에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위축돼 있고 뭐 이렇게 활기가 없어. 그 소리 하는 게 펜타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쓴소리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편견, 너는 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편견보다는 좀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좋은 낙인입니까? 그렇죠, 네네. 좋은 낙인? 얘는 가능성이 있는 애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교훈입니까 이 에피소드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고 홍프로의 의견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댓글을 남겨서 반대 사례를 영어로도 방송됩니까 혹시? 왜요? 그 로젠탈 교수님 저기 후손이 있으시면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낙인 찍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방향대로 가게 되더라.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학적인 실험이나 뭐 저희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좀 이렇게 아이를 바라볼 때 속이 터지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예, 머릿속으로 애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항상 어떤 긍정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좀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가짜 모범생 사례 죽비 1 요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홍프로의 교육학 다이어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수업을 듣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수업을 듣지 못한 아이들. 네. 예. 수업을 듣지 못했다. 집중력이 없다? 그 얘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였던가?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학원에서 근무할 때니까 5년 정도 됐겠네. 5, 6년 전쯤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수업 시간에 옆 교실에서. 학원 옆 교실에서. 예. 쾅 소리가 들리고 브라브라 막 사람이 고함 치는 소리가 들리고. 네. 근데 그 고함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호통, 분노에 찬 목소리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울림이 들렸고 그 다음에 좀 잠시 후에 문이 쾅 닫히고 이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굉장히 화난 상황. 네, 그래서 혹시 누가 다쳤나 싸웠나 나가볼까 하다가 수업 시간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수업은 마치고 가봤거든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 쐬러 이제 그 학원 건물 옥상에 종종 갔거든요. 옥상에 가니까 그때 원장님이 담배를 물고 계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담배를 물고 근데 담배를 물고 있는데 얼굴이 하얀 거예요. 손을 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홍 선생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이씨 아까 그 큰 소음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영어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했다면서 책을 칠판에 확 집어던지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수업 중에. 이건 네. 학원에서? 않은데. 그거는 좀 그죠? 제가 때 학생이 빵샘 한 10명 정도가 있지 않으면 제가 놀랐겠지만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면은 네. 분조장? 명문대학교 영어 교육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영어 교육 전공에.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세요. 엄청나. 근데 대화해보면 좀 이래요. 홍 선생님, 아니요? 홍 선생님, 제 말이 맞습니다. 약간 이런 말투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막 약간 이런 말투예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수업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저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 제일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그리고 아이들도 물어보면은 저 선생님을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신다. 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참다 폭발하시고 이성의 끈을 놓으신 거죠 그날. 아무튼 뭐 그 사건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근데 애들이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이 금방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 빠지는 수업을. 그래서 원장님이 대신 땜빵으로 뛰었습니다. 참고로 원장님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냥 수업 그만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 길로. 그래서 원장님이 찾아가서 원장님이 땜빵을 뛰었다고?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뭐 그 이유 사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도 없고 좀 별로다. 좀 이상하네. 그래서 약간 좀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원장님이 그 아이들 영어 수업을 맡은 게 제가 포인트입니다. 원장님도 던졌어요? 아니에요. 이 반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큰일 났다. 홍 선생 내가 영어 수업을 못하고 그냥 애들 자료는 주게 내 거 자료 뽑으면서 그 학생들 줄 자료만 뽑아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뽑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거 수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업은 뭐 그냥 뭐 자습을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 학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원장님이 그렇게 해도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건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애들 뭐 공부하라 그러고 자습하라 그러고 애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수학 과목이라니까요. 뭐 학교 가서 질문해? 야, 그 지금 펜타가 이거 질문했는데 이거 아는 사람이 있냐? 다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가
그건 그거 같은데요? 그러면 야, 그건 그거래. 이렇게 아이들의 질문을 아이들로 처리하는 질문 돌려막기 신공을 펼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뭐 원장님이니까 별 불만이 없었어요. 원장님이니까. 친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동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래 했고 하니까. 그래서 자습을 시켰다 그냥 원장님이 뭐 강의할 역량도 안 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습 위주,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은 들었을 테니까 자습 위주로 하면서 문제 풀고 자료만 좀 주고 자료 주고 질의응답은 아이들끼리 돌려막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쟤들 큰일 났다. 선생님이 내신 수업은 선생님이 내신 범위를 정리해줘야지 그 아이들이 성적이 나올 텐데 쟤들 다 이제 망할 것 같다. 제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수업도 없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저한테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알려주기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영어는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도 없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내신 기간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중3, 고1, 고2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80 받던 친구가 한 70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 정상이잖아요. 네네네. 성적을 따왔는데 성적이 애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똑같이 거의 똑같았다. 거의.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수업이 없었는데 그 차이가 애들이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성적이 떨어진 친구도 있고 오른 친구도 있고 평균을 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수업을 들었을 때랑 안 들었을 때랑. 이거는 제가 하나 가설을 제기해보자면 그동안 얘들이 수업을 안 들었던 거야. 그동안 얘들은 그냥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 빵쌤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래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그래서 저도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니까 제가 과연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자세로 있었나, 선생님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들으려고 집중하고 필기를 했나, 아니면 그날 몇 분 남았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거 아니더라고요. 스스로를 스스로 봤을 때. 그리고 주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봐도 수업 시간에 정말 선생님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친구들이 몇 프로일까? 그렇죠. 진지하게 따져보면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아니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좀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거 이렇게 탁탁 찍어주시기도 하고 그거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구경이라도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시험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특히 내신은 그게 좀 심하지. 수업을 듣나 안 듣나 별 차이가 없다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도 몇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몇몇 친구들한테 야, 너는 수업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너는 이게 아이가 받아들여요? 근데? 네. 왜냐면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아이였거든요. 야, 너는 수업이 의미가 없다. 웃으면서 자기도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럼 너는 개인적으로 자습하고 정리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잖아요. 성적이 오릅니다. 아, 오히려? 올라요. 강의 안 해도? 네, 올라요. 이럴 게 없어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질 점수가 없으니까. 그치. 0은 무조건 올라야지.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강의라는 게 그래도 뭐 다 모든 학교 수업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강의를 하는 건데. 그쵸. 사실 이게 뭐 다 쓸모없는 겁니까 그러면? 주입식이 전제가 되잖아요. 외국에서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그 하버드에서 했으니까 이거 교수님, 이거 나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프린스턴? MIT에서 한 것 같은데. MIT. 확실한 거 아닙니다. MIT는 공대 아니에요? 그렇죠. 공대에서 이런 것도 해요? 뭐 거기도 뭐 인지 관련해가지고 컴퓨터사이언스가 있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있고. 뭘 연구했냐면은 사람의 뇌에다가 이제 그 장치를 설정하고 24시간 동안 계속 뇌파를 측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언제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지, 언제 뇌가 가장 비활성화되는지를 쭉 추적 조사를 합니다. 참 외국은 이런 연구 진짜 많이 해. 이제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가져오고 싶은데 국내 사례는 이런 연구가 없어요. 아, 국내는 이런 연구를 안 합니까? 국내는 당장 돈이 안 되면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몇십 년간 몇백 년간 당장 실적이 안 나도 연구해 놓으면 이 자료가 추후에 쓸모가 있겠다 싶으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를 주세요.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던 거예요? 뇌파가 하루 중에서 가장 활성하게 움직일 때는 언제였을까요? 밥 먹기 전에. 메뉴 고를 때. 고품격. 네. 자, 이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애기들이 언제 가장 급식표 볼 때. 급식표. 수업 끝나기 5분 전. 그치. 가장 활성하게 움직일 때는 숙제할 때였습니다. 아, 숙제. 문제 풀고 해야 되니까. 맞으니까 안 하면. 숙제할 때 뇌가 거의 풀로 가동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뇌 여기저기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되는데. 추론 능력 막 이렇게 연산 능력 해가지고 암기력. 반대로 뇌가 가장 비활성화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텔레비전 볼 때? 아니면 스마트폰 할 때? 잠잘 때 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네. 과학 선생님이 안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꿈을 꾸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텔레비전 볼 때 처음에는 활성화되지만 점점점 비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TV나 뭐 인터넷 같은 거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잠잘 때 좀 비활성화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때 일부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뇌가 쉬고 있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텔레비전 보거나 잠잘 때보다 더 아이들의 뇌가 비활성화될 때가 언제냐? 평균적으로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진짜로?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수업 들을 때가 잘 때보다 더 비활성화 된다고? 뇌가 뇌정지 상태가 옵니다. 그거는 근데 모든 아이들 대상일 건 아닌 것 같고 평균적으로. 그쵸?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섣부르게 추론을 해보면은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익숙함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익숙함의 차이다? 아이들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V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반응성이 되게 높다가 갈수록 떨어지는 게 보다 보면은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업도 매일 듣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수업을 들으니까 아마 좀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별 생각 없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매일매일 숙제를 할 때도 뇌 활성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죠. 매일매일 맞을 각오 이 생존의 위협이 걸려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니 뭐 미국인데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때리지. 이 데이터를 해가지고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팩트는 이거예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뇌가 살아 움직이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뇌가 비활성화된다. 근데 조금 저는 이 더 논문을 좀 찾아보고 싶긴 한데 숙제의 종류가 뭘지에 따라서도 이거는 되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차이보다 이제 요런 차이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어 암기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당연히 숙제할 때는 머리를 써야지. 뭐 단어 암기든 뭐 수학을 풀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 TV 보면서 했어요. 네, 하여튼 이건 뭐 이상한 사람이 한두 개의 오염된 표본으로 얘기를 하면은 불량 표본은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검사해서 평균을 내보면 이런 현상이 있다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업이라는 게 어떤 그 공부나 이제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강사시잖아요. 네. 수업을 하시잖아요. 많이 안 합니다. 수업을 많이 안 한다고요? 실제로 제가 맞는 친구들은 제가 3시간 맞는다 그러면은 수업을 제가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 보고 해보라고.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야 틀려도 좋으니까 네가 해봐. 그리고 확인해 주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저도 교육학과에 살짝 발을 걸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이제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이제 강의식 교육. 교사가 중심이 되는 강의식 교육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주도 학습. 맞아요? 뭐 구성주의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구성애 씨? 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직접 지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는 게 진정한 학습이다. 뭐 이런 어떤 쟁점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저도 뭔가 배움, 교육, 공부하면 떠오르는 게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의 설명을 칠판으로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고 이걸 떠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이런 형태의 교육은 굉장히 짧은 시기만 행해졌고 오히려 토론, 질의응답
이런 어떤 개인적인 뭐 궁금증 이런 걸로 교육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뭐 강의보다는 네, 유대인식 교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왠지 교육하면은 야 학생은 수업을 들어야지 설명을 들어야지 이거랑 인식이 있는데 네. 이걸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또는 보는 그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야 씨, 공부하면은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설명을 네네네. 듣는 게 떠오를 텐데 왜냐하면은 본인이 경험한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 그래도 그 외에 다른 교육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뭐 좀 배우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배우죠. 응. 10명 중에 한두 명 배우죠. 대부분은 효과가 없다.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떠오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실력이 는다 그러면 전국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 나오면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학교, 학원 다 수업 듣잖아. 네. 근데 왜 못하는 거야? 뇌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게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돌아가지만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보단 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네네. 저도 이제 중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네. 고3 애들도 가르치고 되게 다양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수업들 중에서 애들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수업이 뭐냐면은 그 입시 수업들. 그러니까 이제 면접반 주로. 그 면접 파이널 반 때 애들이 진짜 막 눈빛이 타요. 아 면접 수업 같은 예, 거. 면접 수업 당장 같은 뭐 거. 내일 모레 맞아요. 있으니까. 뭐 당장 뭐 한 달 뒤 혹은 뭐 일주일 뒤 당장 시험이니까 애들이 막 질문도 미친 듯이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수업 분위기 좋고 그 집중 안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강의식 수업을 해도 정말 애들이 이 지식을 쫙쫙 빨아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애들의 집중도가 가장 낮은 수업이 뭐냐면은 내신 수업이에요, 사실. 네, 내신 수업에서도 그 뒤로 갈수록 애들의 집중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긴 하는데 초반 한 3주까지는 애들이 다 자요. 네. 아무리 깨워도 자고 막 듣는 척도 없고 얘는 영어는 지금 저기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네. 들고 사실 그런 수업에서는 이게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토론식의 수업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빵쌤 원래 뭐 과학 실험 뭐 이런 맞아요.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같이 토론도 하고. 네, 같이 실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수업들을 사실 저는 이제 면접 수업도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그 토론 수업의 맹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뭐 저기 주의식 수업하고 강의식 수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관심이 없으면 토론에 참여 자체를 아예 안 해요. 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딴 애들 하는 얘기 듣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당시에 얘의 뇌파 활성도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옹프로쌤 혹시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갑자기 뭐 2대1로 싸우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토론이 더 좋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방해식 아이의 교육이라고 참여의식. 해서 아이가 다 공부 안 한 게 아니다. 음. 애가 정신 차리고 눈빛이 부리부리하면 그치. 거기서도 뇌가 활성화되고 학습이 일어나는 건데 당신이 수업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뭐 얘기 아니고,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와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당신이 왜 여기서 자꾸 바뀌어요 가운데서 강의 똑바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네. 2명 입 거치면은 홍프로 쓰레기 되는 거 순식간인 것 같은데. 야 빵쌤이 용프로 자, 쓰레기라더라 이렇게 강의식 되는 거야. 교육도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고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강사의 역량 문제 아니냐? 뭐부터 발론할까요? 일단은 네. 토론식 수업 네. 저 반대합니다. 진짜요? 음. 대치동에 이 그 많은 토론식 수업 학원들 지금 다 원장님들 전화 겁니다. 토론식 수업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 토론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컨트롤 V 해가지고 그거 좀 외워서 얘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어떤 내 지식이 벽에 막혔어. 근데 타인의 어떤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우침이 느끼는 이런 종류의 진짜 건설적인 토론으로 가려고 그러면 토론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봐야 되고 네. 관심도 봐야 되고 이게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네. 사실은 대학생도 잘 안 되더라고요. 대학원에 가서 그 정도는 돼야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지 그 전에는 그냥 그럼 뭐 토론식은 그렇다 치고 네. 그래도 강의식 교육이라는 강의식 것도 교육.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전 2가지 조건을 겁니다. 조건이 네. 필요해요? 강의식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애가 동기가 부여가 돼 있어. 이 과목을 배우겠다는 의지가 당장 뭐 내일 모레 시험이고 충만해. 네. 이러면은 강의식이고 뭐고 그냥 하라 그러다 알아서 합니다. 그쵸. 이런 애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거 뭐냐 빵쌤 네. 말했던 것처럼 제일 참여도가 높은 게 무슨 수업이냐면 그 면접 수업. 왜? 거기 오는 애들은 그게 정말 필요해서 그쵸. 자발적으로 배우겠다고 와서 앉아서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애들이잖아요. 많이 돼 있지. 그러니까 선발된 애들. 그러니까 지금 내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런 하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네. 강의식 교육이 좀 쓸모가 있지. 실제로 이게 그 MIT입니다. 지금 자꾸 반론하지 마시고 MIT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애 머리 뇌 이거 측정해봤더니 수업 할 때 다 자더라. 60년대 지지도 않아요. 우리 요 뇌 연구는 예. 2010 몇 년 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최근 겁니까? 네. 그래도 오래됐어요 지금. 아무튼 근데 이 애들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 수업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프로님의 관점은 그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강의식 교육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선 상당히 떨어진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걔를 깨우는 거는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자는 게 더 뇌가 활성화되는 거고. 우리 학생님 지금 편히 숙면을 취하고 계신데. 수업에 깨우는 순간 관심도 없고 배우기도 싫고. 홍프로님도 이제 강의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애한테 물어봐. 야, 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냐? 하면은 다 기억 못합니까, 애들이? 제가 진짜 열심히 알려줬거든요. 네. 한 1주, 2주 뒤에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야, 이거 선생님 지난번 설명한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딱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선생님 저 배운 적 없는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야, 너 웃기지 마. 너 책 봐봐봐. 내가 설명해줬어. 책 보니까 필기 써져 돼 있네? 있지. 그치. 그거 봐.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당장 배우고 싶지 않은 거, 관심이 없는 거를 하루에 1시간씩 8시간을 들었다. 교육 효과는 별로 없는 거의 겁니다. 없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강의를 그럼 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강의를 줄이고 애가 하게 시킵니다. 뭘 해요? 아니 애가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누워서 자는 애인데 야 너 이거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자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다 자죠. 일단은 제가요? 제가 복싱도 나갑니까? 얘기했듯이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자는 게 낫다. 차라리 자라. 차라리 에너지 충전이나 해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아니 그럼 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돈 주고 저희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숙제 같은 거 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해라. 이 과제를 한번 해보렴 이렇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이런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를 알려주시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강의는 정규반은 안 깔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런 수업은 좀 강의를 하지 않고 기간과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2달 동안에 영문법 배울 친구들 와라. 딱 이렇게 강의하고 다 끝내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수능 영어 맛보기 할 친구들 와라. 레벨은 중간 정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수업은 다 개별식으로 진행합니다. 1대1로 좀 해서 과제를 직접 내주고 아이들한테 뭐 질문도 하고 너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너 내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 똑바로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야, 10문제 이거 풀어가지고 와봐봐.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면은 아이가 직접 강의만 듣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뭐 숙제를 하든 뭐 아니면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 뭐 토론도 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과제를 직접 줘서 스스로 뭘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 교육적 효과가 더 좋다. 시간 투자 대비.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애들이 해오나요 숙제를? 숙제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30명이 앉아 있어요. 30명한테 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와. 그러면은 한 10명은 좀 잘 해오겠고 10명은 뭐 그냥 안 해오는 것도 아니고 해오는 것도 아니고 10명은 무시하겠죠. 그죠? 근데 개인한테 야 네가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만 더 해가지고 올래? 그냥 그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명 중에서 한 25명은 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나머지 5은? 얘들은 뭐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류적으로 줬을 때보다는 낫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학원은 애들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뭐 오늘부터 당장 뭐 학원을 끊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럼? 학원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해봐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게
우리 교육이라는 게 시스템이고 제도거든요. 네. 인간이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 시대적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한 10명, 20명 앉혀놓고 떠드는 게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스스로 이건 별 효과가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강의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주가 돼버렸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태는. 뭐 모든 수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출중한 능력과 입담과 언변으로 아이들을 휘어잡는 선생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늘 의심을 하고.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뭐 교육학에서 항상 나온 주제예요. 그렇죠. 네. 맨날 나온 주제고 뭐 강의 백날 해봤자 맞아요. 네. 더 좋은 뭐 좀 이제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뭐 이런 교육을 하려면 좀 강의식 갖고는 좀 한계가 많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참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이 아이가 시험 기간에 공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학원에서 매일 부른대. 매일 부른다는 거야. 이제 학원 뭐 무슨 뭐 보강이 있대요. 직보인가 뭔가 해갖고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맨날 가다가 갑자기 과학, 사회를 딱 부른대. 맨날 학원에서 막 하루에 2-3시간씩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가 뭐 국영수는 좀 공부했는데 한 2-3등급 나왔는데 뭐 사회랑 이건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었대. 그래서 4등급, 5등급 따갔다는 거야. 이런 건 어떻습니까? 폐해죠. 그런 대치동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아이들.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공부는 첫째 체력 싸움. 몸이 아프면 공부 못한다. 두 번째가 마인드 싸움, 멘탈 싸움. 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두 번째가 시간 관리 싸움. 이 세 개지. 세 개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체력, 총알, 어머니의 관심. 돈을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되게 부잣집 딸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으로 학교 관뒀거든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바빠서. 어쨌든 간에 홍프로님이 말씀은 시험 기간에서 이렇게 매일 막 수업하고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교육학적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늘 고민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거는 제일 반대하는 게 오히려 진짜 제가 막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시험 기간에 학원을 안 갑니다. 오히려 애들은. 오히려 끊어요. 걔네들은. 잠깐 스톱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료만 받아오는 수준이지 그렇죠. 절대 거기 가 있지 않고 걔네들은 혼자서 이제 자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외우고 문제 풀고 해야 되니까 그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학원을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한 게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일이 국어야. 오늘 국어 공부하고 있어.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물어봐요. 너 왜 오늘 너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수학 숙제 했어요. 맞아요. 그래? 그럼 답답하죠. 왜 수학 숙제를 그때 했어? 수학 숙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숙제만 뭐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홍프로 쌤이 그 뇌 활성화 얘기를 하셨는데 숙제하는 동안에 뇌가 활성화가 돼서 그 아이의 실력 향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 놓치고 플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다른 거 공부하다가 학원 숙제 공부하다가 이제 전날에 막 부랴부랴 새벽 4시까지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돌려서도 시험을 못 풀어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게 어쨌든 만명통치약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아이가 어쨌든 맞아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어머님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애는 학원 안 가면은 학원 안 가면 공부 안 한다.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을 보낸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학원에 아이가 막 휘둘려서 하루 종일 수업만 듣는 그런 형태의 학습 패턴보다는 학원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독서실에 1시간이라도 더 앉아있는 게 실제로는 효과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의 내신 한두 문제는 학원에서 더 맞추게 해줄 수는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내신 수업을 해봐서 좀 알겠지만 아는 것 같은데 나올 거 뻔히 보이거든요. 애들한테 그냥 찍어주는 거지. 그냥 외워. 이거 내일 무조건 나와. 하면은 나와서 실제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 아이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죠. 사실은 스스로.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또 이제 다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하니까 이런 어떤 학원 사교육을 좀 이렇게
수업만 듣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다고요? 있냐고요? 효율적인 방법. 네. 효율적인 방법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두 분이 네. 솔루션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 맨날 학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답을 내주셔야지 저한테 던지면 어떡해요? 자, 네. 빵쌤은 포기하셨고요. 예, 홍프로님. 저는 일단 마지막에 할게요. 일단 학원 수업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저는 뭐 학원 수업에 국한이 되지 않고 네. 학교든 학원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수업이라는 거 이거를 줄여야 된다. 수업을 절대량을. 절대량을 줄여라. 듣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나서 그 외 시간에 뭐 논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교육적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겠죠. 네. 그 외의 시간에 자기가 내용을 곱씹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게 어찌됐든 그 아이의 주어진 역량 내에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빵세?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교육에서 동기부여라고 봐요. 동기부여? 네, 뭐 모르겠어요. 방법론 이런 거는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제가 뭐 상담을 하면서도 애들을 봐도 그렇고 네. 결국은 이 아이가 지 스스로 해야겠다.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우쳐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방법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가던 아니면 혼자 공부를 시키던 뭐 토론식을 하던 아니면 인강을 듣던 뭘 하던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게 돼 있는 친구들이면.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시킬 거냐 요거는 애들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제가 동기부여에 그래도 나름 동기 애창자 아닙니까? 예. 동기를 좋아합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냥 학원 가기 전에 학원 갔다 와서 딱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독서실에 가서 숙제도 좀 하고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읽어보기만 해도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딱 그거. 그래서 매일 1시간, 2시간만 독서실만 가자라고 저는 많이 꼬시는 편인데 어쨌든 어머님들도 학원 많이 뭐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부담이에요. 뭐 3개만 보내도 100만 원 돈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지만 사실은 이 교육학의 관점에서는 이 수업만 막 듣는 게 그렇게 막 투자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대안적으로 아이가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에피소드 이거 뭡니까? 끝판왕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학생. 이것 또한 제가 뭐 7, 8년 전쯤에 근무한 학원에서 꽤 큰 학원이었거든요. 나름 대형 학원이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 유명한 애가 있었어요. 저한테 뭐 제가 이제 반을 바꾸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한 선생님이 홍 선생 그 반에 펜타 있지? 네. 진짜 이름이 펜타예요? 아니 가명으로. 죄송합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걔 있잖아. 걔 너무 무리하지 마. 걔 안 되는 애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벌써 처음부터 낙인을 탁 찍어주시네요.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야 뭐 말할 수 있으니까요.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고2였습니다. 고2.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봤는데 봤어요. 선생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단박에 알아챘어요. 겉모습에서부터. 진짜 펜타킬 닮았습니까? 나 같았나? 약간 말랐는데. 장난입니다. 예. 우리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아우라. 그렇죠. 그 학문적인 그 어떤 지적 냄새가 풍겨오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래요? 네. 네. 그 학생에게서 동의 안 하시는데. 그 지적 냄새가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이렇게요. 공부하고 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다움이 1도 없었다.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진짜 1도 약간 좀 건달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그런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건달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이나 온 몸으로 혹시 돈 뺏겼어요 그 학생한테? 나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나 할복할 거야. 약간 이런 얼굴, 이런 표정으로. 자, 그럼 학원은 왜 와? 과장된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겉보기엔도 그렇고 그럼 실제로 아이가 공부도 관심도 없고 이런 아이였던 거예요? 무섭다니까요 얼굴이 무슨 막 부리부리 뜨고 있고. 또 외모 가지고 또 제가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자니까. 교육자니까 사교육자죠 사교육자. 예. 떨면서 펜타야. 딱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머리 나빠요? 대놓고 지가 제 입으로? 네. 저 원래 공부 못해요? 뭐 여기 팔에 문신, 용문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은 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 못 외운다니까요. 저 머리 나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아이가 스스로.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가방에서 프린트를 막 꺼내요. 뭔 줄 알아요? 이전 성적표. 그걸 들고 다녀요?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면서 저 이 정도니까 건들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짠한데 그런데 그 성적표가 평균이 다 뭐 30, 40, 50, 60 막 다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걔는 그냥 뒤에서 그냥 앉아 있고 학원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거기 이제 뭐 앉혀는 놓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뭐 금목자학이라고. 예. 뭐 그래서 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도전 의식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런 애들도 내가 바꿔 놓으면 내가 그래도 뭐 큰 뭐 성취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걔를 포기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뭐 본인도 복싱까지는 했으니까 맞진 않을 거고.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뭐 그 아이가 뭐 칼이나 이런 거 쓰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제가 당하지 않을 텐데. 근데 고품격이라며. 근데 이건 팩트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열심히 트라이를 시도를 해봤다. 그랬더니 근데 뭐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렇게 뭐 가까이 하면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쉬운 거 있잖아요. 야, 이것도 모르냐? 근데 모른다니까요. 근데 애가 진짜 막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근데? 공부 머리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아이 그래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반쯤 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쉬는 시간에 학생들하고 노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와, 씨. 교실에서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 보이고 학업 능력이 없어 보이고 공부는 못할 것 같은 애가 친구들하고 노는 걸 봤는데 엄청 활기차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거 칭찬이에요?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이가 머리가 안 돌아가진 않는다. 저는 이제 그걸 느꼈어요. 사실 뭐 유머 감각이나 이런 것도 지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개그맨들이 되게 언어 지능이 높아요. 맞아요. 언어 지능이 나쁘면 개그맨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야 가만 있어봐요. 제가 두뇌 회전도 엄청 빨라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실에서만 저렇게 학업적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따로 이제 교실이 아니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때 글러브 준비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배에다가 이제 방검복 입고. 아이, 이 사람들이 진짜 장난입니다, 어머님들. 예. 근데 아이가 교실에서는 그렇게 반항적이었는데 상담실로 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착한 애네. 그래서 제가 펜타야 공부는 잘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잘하고 싶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도? 네. 너 그러면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딱 뭐라는지 알아요? 선생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저를 포기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도 안 될 거예요. 저를 배려해줘서 애쓰지 마세요. 저 안 되는 놈이에요. 홍 선생. 진짜 이런 말투였어. 홍 선생, 애쓰지 마 이런 거예요? 애가 내 머리 끝에 있는 것 같았어.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둘 거잖아, 홍 선생. 그냥 뭐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런. 홍 선생 적당히 하지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래 그럼 너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달만 해보자. 내가 무리한 거 시키지 않는다.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가 뭐 반신반의.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알잖아. 네가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애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은 했고 이제 공부 잘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태도가 고분고분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아이를 관찰한 결과 한글을 몰라요? 모든 게 다 문제지만 네. 뭐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게임. 봤을 때 저는 얘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시간 앉아 있지를 못한다. 앉아서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공부는 단순화시키면은 집중을 해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뭐 요약 정리해서 암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집중을 못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집중을 시켜야겠다. 근데 이게 이제 고2잖아요. 고2로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신체 능력은 고2지만 저는 이 아이의 학업 능력은 중2로 봤습니다. 네. 사실은 중2가 아니라 초2로 봐야 돼도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켰어요. 고2가 아니라 중2다. 초등학생처럼. 초2다. 네. 형수처럼. 자, 펜타 학생 우리 네모를 그려볼까요?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모는 특수교육인데. 네. 아무튼 초이라면서. 네. 그래서 집중을 어떻게 시켰냐? 외국에 평생 집중력만 연구한 학자가 있거든요. 또 외국에 있습니까? 네. 하버드입니까? 왜 우리나라에 MIT? 없어? 이번에는 시카고 대학교로 갑니다. 시카고입니까? 이번에 유명해요. 시카고 대학도 명문대 아닙니까? 시카고 학파가 있어요. 시카고 학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제 부르잖아요. 시카고 학파라고 이렇게.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이라고 지금 백발이 됐는데.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입에서 틀면 나와요. 칙센트 미하이. 네, 칙센트 미하이 교수. 그러니까 심리학, 교육학 이런 집중력 분야에 그냥 뭐 이분이 대가시구나. 거의 뭐 그렇죠? 1인자. 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평생 내가 집중력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조금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앞에 있을 때 집중력이 극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당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1년 뒤에 수능 잘 보자. 지금 노력하자. 집중이 잘 안 돼요. 야 한 달 뒤에 내신이 있잖아. 지금 노력하자. 뭐 전략말랑해요. 야 내일 수행이잖아. 하자. 집중 잘 됩니다. 뭐 이런 원리예요. 내일 수행이잖아. 하자. 했는데 저기 수행평가 자료조사 하다가 하루 종일 인터넷 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런 건 맞아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의 말씀은 집중력이 언제 발휘되냐면 잘 발휘되냐면 이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좀 가까이 눈앞에 보여야 현실적으로 보상을 눈앞에 보상이나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바로 앞에 있으면 집중력이 확 올라오는데 뭐 한 1년 뒤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걸 제가 요 아이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칙센트 미하이의 그 거시기를? 그렇죠. 네. 그 이론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이 아이를 제가 아까 고2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초2로 보셨다고. 고2가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이 학생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누가 책 한 권 주고 야, 다 읽고 외워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야죠 지금. 우리 지금 초등학교 수준인데 우리. 그렇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학생한테 챕터만. 근데 챕터도 수업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파트만, 한 부분만. 야 이번에 요것만. 그렇게 점점점 양을 줄였어요. 이 얘기를 갑자기 기시감이 드는데 이거 언젠가 한번 입시장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아닌가? 원래 재탕 3탕입니다. 저희 방송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아이들은 뭐 단어 뭐 하루에 50개 60개 시킬 걸 얘한테는 뭐 단어 야 2개 죄송합니다. 2개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웃으면 안 되는 게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1에서 뭐 10까지 10을 한 번에 공부한다 했을 때 이 아이에게 10을 요구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1에서 2, 1에서 3을 줘봤거든요. 그건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한다? 근데 그것도 하다가 계속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아씨 선생님 어차피 외울 거 어차피 잊어먹을 거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져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볼면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1에서 10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조금 주니까 그걸 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런 거잖아. 선생님이 어렵고 복잡한 거는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간단한 거. 이거는 그냥 이 정도는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지도 쉽거든요. 그거는. 그거 그렇게 하고. 아이가 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도 줄이고 그쵸. 난이도도 좀 쉽게 해서 그쵸. 아이들이 금방금방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개념을 3개를 설명해주고 네. 이 3개를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주거든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딱 하나. 야, 너 이번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 하나. 이거 하나. 딴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연습 문제만 풀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또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했어요, 아예. 근데 이렇게 양을 줄여주니까 지가 봐도 그거는 너무 쉽거든. 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애가 그렇게 하니까 좀 슬슬 따라오기 시작합니까? 현실은 예. 드라마와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드라마는 예.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전교 1등을 딱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드라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 선생님 네. 제가 시키는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저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무릎 딱 꿇고 공부해가지고 한 드라마로 한 3분 컷 지나가면은 계절이 바뀌어 있고 네. 모범생 돼 있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90년대 드라마 아니에요? 현실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50분이 한 타임인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20분 있다가 애가 몸 비비고 오면은 나갔다 오라 그랬어요. 쉬시 갔다 와라. 쉬라고. 나가서 뭐 답변 음료수 마시고 와. 이렇게. 다른 애들은 또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는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도 뭐 갑자기 뭐 30점 받던 애가 100점 안 나오지만 포기는 안 하고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학생이 평균 30점, 40점, 50점 맞았잖아요. 영어 시험을 한 2-3번 보니까 네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머리털 나고 처음 받아보는 점수가 나왔어요. 60점? 그렇게 그랬겠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황에도 네네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제가 제일 듣기 힘들었던 말.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애들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거 오형식 이거 뭐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지금도 몰라요. 저 그냥 안 할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오형식을 5번, 10번 정도 회독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네가 지금 이거를 한두 번 보고 이거를 네 걸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건 비현실적인 거다. 홍 선생 적당히 하세요. 진짜. 홍 선생 적당히. 그런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야. 근데 그러면 얘가 그럼 몇 달 정도 계속 그렇게 같이 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했더니 실제로 아이가 다른 애들만큼은 못하겠지만 30분이라도 이제 집중력이 올라오고, 뭐 문제도 좀 풀기 시작하고 쉬운 문제는 때려 맞추고 그렇게 실제로 실력이 늘었어요? 저는 일단은 걔를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일단은 공부를 안 하던 애가 하나도 안 했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상 궤도로 들어와서 그 뇌가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쌓아간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점이 나오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점수도 확실히 올라가고. 모르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뭐 평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면 60점, 70점은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서술형도 풀어야 되고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슨 말만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저 머리 나쁜가 봐요. 저 안 되겠어요. 이게 너무 그게 뭐랄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뭐 되게 낙인 같은 게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보니까 스스로한테도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워낙에 많이 들었고, 워낙 많이 들었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뭐 기초도 좀 부실했던 것 같아서 포기 상태였는데 홍 프로님이 일단 동기부여의 어떤 마법을 이렇게 살짝 뿌려준 거네요. 마법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웃기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진짜 그 당시엔 진심이었거든요. 다른 거 뭐 진심은 인정하는데 근데 그 전에 걔한테 가서 선생님 믿고 한 달만 해볼래? 이분들도 다 진심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느냐. 한번 쿡 찌르고. 물론 이제 진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홍 프로님이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동기부여가 좀 뭐 잘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각자 아이들에 맞는 어떤 그 성취나 이렇게 보상의 이거를 갖다가 아이에 맞게 이렇게 좀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심이 중요하지만 세상은 진심으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법적인 면. 그러니까 방법. 네, 공부법. 거기서 뭐 그 아이에게는 뭐 강의식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집중을 아예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죠. 예, 과제를 되게 쉽게 만들고 되게 조금씩 해갖고 천천히 늘려나갔다. 그게 제 생각에는 엄청 조금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의외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잡히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럼 뭐 대학 잘 갔습니까? 예? 끝까지? 고2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이 학생이 고3 때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그 마지막 모습만 보고 예. 그 이후에 소식은 잘 못 들었거든요. 지금 연애 소설 읽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걸리니까 이런 거는. 보세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준 거는 몇 개 없어요. 아니 그냥 저기 윈터스쿨 때려 넣어가지고 그게 막 강제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똑같은 자료를 만들고 얘를 위해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은 자료 중에서 요것만 하라고 아이한테 이제 양을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줄여주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너는 50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오고 잠깐. 그러니까 뭐 맞춤형. 약간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지금 100m 뛰면 지치는 애한테 1km 뛰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남들은 다 1km 뛰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상담할 때마다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넌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아이의 상태입니다. 아이의 상태고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도 기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지만 뭐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할 수 있는 애들이 충분히 있는데 1시간 할 수 있는 애한테 3시간, 4시간 하라고 했죠. 어차피 안 합니다. 일단은 1시간 하다가 2시간 되고 그렇게 꼬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시간 되고 하는 거지. 지금 30점짜리 학생한테 90점짜리 공부법을 시키면은 맞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데 저는 요즘 아이들한테 쉬라 그래요. 야, 너 공부하다가 힘드니? 그럼 주 한 2회 정도 쉴래? 쉬는 날 만들어. 힘들어? 쉬어. 저 일주일 다 쉬면 안 될까요? 그래? 일주일만 쉬는 거야? 일주일 다음 쉬고, 주부터 공부하는 거야? 다음 주 한 3일 공부하고 그렇죠. 목요일 나와서 선생님 또 한 3일만 쉬고 싶으면 쉬어. 괜찮아. 빵아 괜찮아. 해서 핵심은 포기하지 않게 쭉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인솔사전을 그렇지. 지금 당장 수능 뭐 당장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내신 당장인데. 수능 한 300일 남았을걸요.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단계라는 게 있다. 단계.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펜타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단계, 과정. 다 필요 없고 당장 안 나오면 그래.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거냐.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야, 네가 지금 밤새 커피 쏟아 가면서 잠 안 자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야.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런 썩어 빠진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공부 되겠어. 일로 와. 스파르타. 이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대부분은 안 되죠.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해보니까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1명은 되는데 8, 9명은 오히려 더 애들이 무기력해지고 왜냐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바로는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려면 그냥 코앞에 맞아요. 여기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까? 네. 그때 쌍욕 먹고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한테 이제 발톱에 떼 소리를 듣고 저 혼자 부들부들하고 있었죠. 근데 엄마가 이랬어요. 예근아, 너 이번에 반 5등 안에 들면 엄마 5만 원 줄게. 야, 이런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이제 알았던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 5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제 한 달 용돈 5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부잣집 사람. 전에 나 일주일에 1,000원 받을 때인데. 진짜요? 그 5만 원이 얼마나 저한테 그 소중했냐면은 그 당시 플스 게임 한 장이 5,000원 할 때였어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5만 원을 참고로 타서, 게임 중독자십니다. 5만 원을 타서 10장을 사야겠다. 그래서 공부했죠. 그러자 당장 그냥 집중력이 막 높아지는 거죠. 네, 그때 그래서 반에 3등 했어요, 저. 요렇게 갑자기 싸구려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이 요렇게 이제 돈 주고 사는 거 어떻습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상. 이분이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죠? 바로 앞에 있는 목표. 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오는 어떤
성취감. 결과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물 이게 3박자가 맞춰서 집중을 할 때 인간은 몰입 상태가 된다. 맞아, 이 사람이 맞아. 몰입 이론이야. 몰입 뭐 책도 제가 본 것 같아, 이 양반이. 그 책 제목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아무튼요. 근데 이게 몰입이 영어로 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할 때. 빵쌤이 몰입의 달인입니다. 참고로. 한번 몰입하면 빠져나오지 우리 못합니다. 딱 그 얘기잖아. 야, 너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들어가겠다. 들어갈 것 같아. 딱 하고 있어. 야, 너 스마트폰 할 때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네가 스마트폰이 되고 스마트폰이 네가 되고 물화일체. 그렇죠. 그 경지를 몰입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게임하거나 텔레비전 외에도 어떤 성취하려는 목표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상태를 몰입이라 그랬거든요. 몰입 상태가 되면은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아니 뭐 그건 좋아요. 그럼 이거를 학습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그래서 몰입하려고 이제 야 5만 원. 시급으로 줍니까? 공부 몰입 10분당 만 원. 독서실 가면 만 원. 시급으로 어떻습니까? 괜찮네. 그게 되면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질적인 어떤 보상.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외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동기. 시작하지만 한두 번 몰입을 경험해본 사람은 내적 동기로 가야 된다. 뇌가 다시 그 몰입을 느끼고 싶어서 스스로 조금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제 이론을 펼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빵쌤이 사실은 5만 원을 보고 공부를 했어. 그렇죠? 당장은 이제 5만 원을 딱 보고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빵쌤이 사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교 1등이라고요? IQ가? IQ가 몇 나왔습니까? 한 80 정도 나왔습니까? 143 나왔습니다. 143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했더니 성적이 확 잘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3등이니까 빵샘을 발톱을 떼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넌 떼는 아니었구나. 아니요. 처음에 저 따로 불렀어요. 뭐라고요? 컨닝했지.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이제 어쨌든 대우가 달라지고 주변 친구들도 야, 쟤 불량품인 줄 알았는데 야, 쟤 대단한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네, 좋았죠. 기분이 좋으니까 내적 동기나 이런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갖고 나 스스로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주변에서 평가도 좋아지고 이제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지.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그 성취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잘 되면 저렇게 이게 잘 되는 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정석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이렇죠. 물론 좋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시선도 좀 변하고. 근데 그 5만 원으로 저는 실제 게임을 사서 게임을 하면서 느낀 몰입감이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도 어머니께 그랬죠. 엄마 이번에 전교우등 안에 들면 10만 원 콜? 딜까지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원 야. 그래서 다르네. 요새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인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된다라는 질병으로 분류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10만 원, 5만 원도 중요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는데 5만 원을 못 땄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타짜 실패. 그럼 이제 저거죠. 빌빌 거렸겠죠. 아니다. 그 당시에 저였으면 아마 이를 악물고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고. 이런 어떤 외적 보상도 있지만 이 아이가 뭔가 노력하면서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것도 중독처럼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쯤 가서 이제 간신히 얻어낸 요만큼 얻어낸 거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고등학생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즐거웠던 적은 단 하루. 그래요? 단 하루. 지금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나온 고3 때는 되게 즐겁게 공부했는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어떤 날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 고3 때였어요. 고3 때였고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오후 4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 4시부터 6시가 자습, 그다음에 6시, 7시 저녁 시간, 7시부터 12시까지 야자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4시에 정규 수업 끝나고 12시까지 제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게임 아니요. 요즘은 게임하면서 그러죠.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그런데 그날은 아마 과탐이었을 거예요. 과탐 공부를 진짜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시간으로만 따져도 4시, 12시니까 8시간이잖아요. 네. 했더니 그렇게 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누가 쳐요. 친구가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갖고 왜 그랬더니 야 집에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뭘 벌써 가고 시간을 딱 봤는데 12시인 거예요. 아, 자기도 시간 가는 건도 네, 몰랐구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그 기억에는 한 2시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일하게 즐거웠던 날. 막 공부를 하면서 몰입을 경험했네요. 뭔가 새롭게 이제 과탐을 그때는 이제 몰아치기 할 때니까 막 네네네. 새롭게 개념을 배우고 문제도 너무 잘 풀리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말고는 제가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서 공부를 한 이유는 딱 저거 하나죠. 서울 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저는 외적 동기로 인해서 공부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좀 수준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돈 맞아요. 받고 공부하고 네, 이런 맞아요. 분들도 네. 있지만 네. 뭐 일반적인 아이들은 또 일반적으로는 외적인 보상이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돈만 이렇게 보니까 아... 얘가 이제 돈만 보면서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돈을 본 건 추구한다거나.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아니, 자유를 보고 했다고 합시다. 외적 우리. 보상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엄마 나 이번 시험 뭐 성적 오르면 휴대폰 사줘. 뭐 사줄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했어.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휴대폰 필요 없어? 공부 안 할래?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원하는 동기가 사람, 사라지지. 그 학습자가 외적 보상을 포기하는 순간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요 사연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연은 사실 약간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해요. 예, 정말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거부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 약간 이제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억지로 공부하러 다니고 맞아요. 네, 학원 억지로 다니는 거고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숙제 나오니까 혼나기 싫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몰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 유인책 같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빵쌤은 5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있어요. 그런 애들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아서 몰입하는 애들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꽤 극소수. 보고, 꽤 보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게 되면 그게 안 걔들이 되죠. 그 성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 아이들 힘들다고 봐요. 그런 아이들은 5만 원이죠. 중위권, 중상위권은 5만 원으로 해결한다. 5만 원. 예, 알겠습니다. 신사임당은 찍센트 미하이 교수님의 제자를 꿈꾸시는. 저 진짜 궁금한 건데 이거 진짜 뜬금없는 소리인데 칙센트 미하이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이분이 아마 이분이 고향이 동유럽계 뭐 그쪽 아닙니까? 미국인인데. 이름이 좀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 보고서 난 계속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일까? 유태인 계열인데 아마 미국으로 이렇게 뭐 이민 갔다 그런 알겠습니다. 분인 것 네, 같아요. 아무튼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는 몰라요. 자, 홍프로님, 우리 한 내신으로 치면 3, 4등급 근처 억지로 막 하는데 뭔가 좀 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얘들을. 조금 더 빡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거 없습니까? 5만 원 이런 거 말고요. 신사임당이 답이에요. 왜 5만 원이 신사임당이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위권 아이들이 가장 공부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배웠는데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한 권 다 돌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너의 학습 능력과 너의 시간을 올려서 이거를 의지로 이끌어내라. 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학습량을 10만 원. 반토막 냅니다. 반토막이 무슨 말이에요? 책 배울 게 책 한 권이잖아요. 줄여라 오히려. 보통 이 커리큘럼을 한 바퀴 도는데 너는 앞부분 파트 1만 3번을 돌자. 그러면 처음 돌고 하면서 뒤는 모르지만 앞부분에 대한 이해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걸 줘도 건드려요. 근데 이거를 쭉 다 배우잖아요? 네. 다 모른다. 다 몰라. 뭘 봐도. 저거 한일쌤 정석책 저러지 않았어요? 집합만 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집합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집합 명제만 죽어라고 풀고. 그거보다는 홍프로님의 계속 일관된 지금 오늘의 방송의 주제 중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먹여라. 밥 숟가락 이만큼 떼서 어차피 입에 넣어봤자 안 들어가니까 좀 티스푼
티스푼 아니면 이제 조금씩 해서 조금씩 애가 할 수 있고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을 계속 먹이다 보면 애가 스스로 밥맛을 알아서 퍼먹기 시작한다. 뭐 환자네요, 환자. 밥 주지 말고 미음 주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 맞습니까? 맞는데 그럼 어머님도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대학 가냐? 이미 잘하는 친구들 언제 따라잡습니까? 빨빨 해가지고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조급한 엄마를 만났을 때 실패합니다. 엄마 탓이다. 한 달 내 탓은 아니고 예리하네. 한번 없다. 그러니까 등급 그거 아까 제 플랜대로 했으면 망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거 끝내주세요. 그렇게 2달 동안 이거 끝내주세요. 제가 아이를 맡고 전화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결론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다 배웠지만 또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 양을 줄이잖아요. 그럼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네네네. 양을 줄이면은 이 부분은 잘 알잖아요. 네. 아이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반복해서 두세 번 보니까 좀 낫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문제를 계속 찍어서 풀었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서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한 번에라도 성공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뭔가 배운다. 그러면 점점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수용력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면은 그 아이는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건 이제 1년 정도 장기를 보고 쭉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두 달 만에 승부를 보이려고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칭찬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작은 것만 해도 좀 이렇게 아이고 열심히 했구나.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성적보다는 아이가 독서실을 한번 갔다 왔어. 너 웬일이니? 너 왜 이렇게 멋있니?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밥을 먹어도 이런 식으로 참 맛있게 먹는구나. 아이가 그럴 것 같은데요?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나 비꼬는 거지. 노력의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부모님들 성에는 안 찰 수 있어요. 어머님들 생각에는 얘가 이렇게 하루에 7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30분 하고 뻗어 자고 있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좀 칭찬, 해주자. 보상 5만 원 아니면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신사임당은 여러분 가십니다. 계속 꼬셔야 된다. 계속 꼬셔서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공부의 맛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급하게 준비된 방송이긴 한데 상당히 입시왕의 어떤 그동안 어떤 추구했던 거랑 다르게 상당히 고품격 얘기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EBS 다큐 프라임? 맞습니다. 오늘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EBS 다큐 프라임까지는 안 되지만 그와 유사한 약간의 어떤 교육의 우리의 어떤 실천. 그래도 여기 두 분이 교육학 석사 하신 분들 아니세요? 저는 졸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어떤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좀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자기 성찰 타임.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원고 준비해 주신 홍프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빵쌤도 지금 빵쌤이 가야 돼서 급하게 좀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빵쌤이 그럼 또 제가 뭐가 돼요? 긴급하게 또 투입이 돼주셨는데 제가 이따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 안 됩니까?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펜타쌤이 조만간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계속 더 좋은 방송으로 계속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새해에도 계속 열심히 하고 저희가 원래 보통 이제 2월 말에 졸업식을 하거든요. 맞아요. 2월 말 졸업식도 하고 하는데 이벤트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희가 졸업식도 실제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에 홍대에서 오프라인에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오프라인 행사는 지금 안 되겠네요. 온라인으로 할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